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을 짓는데 800억 원 넘는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개방된 청와대를 운영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데 올해만 90여억 원이 들어갔고 내년엔 36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하루 관람객이 4만 9천 명에 이릅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관리하는 데 올해만 96억 7천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내년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란 명목으로 모두 21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와대 시설과 조경 관리에 74억 원. 화장실 신규 설치와 입장 관리 등에 123억 원, 관람 환경 개선에 16억 원 등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딱히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저희 쪽에서 이제 짜서 정부 안에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기에 청와대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예산 152억 원을 더했습니다. 청와대 앞 사랑채를 종합 안내센터로 만들고 홍보하는 데 99억 원. 미술품 전시와 야외 공연 무대 신설 등에 50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청와대를 복합 문화, 예술, 역사 공간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이 같은 비용만 모두 합쳐도 465억 원 가량으로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용산 이전 비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외교부가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를 공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내년에만 21억 7천만 원이 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800억 원대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싼 파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격을 위해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지만 야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긴축 재정을 한다더니 대통령만 예외냐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800억 원대 새 영빈관 신축을 놓고 야당 비판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행사를 준비했지만 경호가 어렵고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며 국격에 맞는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러면 완전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긴다며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초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 원이 든다고 했던 건 직접 이전 비용을 말했던 것뿐이라며 영빈관처럼 부속 시설에 드는 돈까지 합쳐 말한 건 아니었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세금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일이 머리 급하다고 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허분당 이해가 안 되고 영빈관 예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0,000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다. 수재민들은 지원금 200만 원으로 도배도 못하고 있는데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 되겠냐며 국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들어가면 영빈관을 옮기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녹취를 상기시키며 신축도 결국 무속 때문이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영빈관 신축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속인의 충고에 국민 혈세 879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채로 여기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이 불효불급한지 따져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은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기본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X표만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 판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이전 총 비용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깎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빈관을 새로 짓는 등 여러 부대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발표 때보다 얼마나 돈이 더 들었는지, 앞으로 더 써야 할 돈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 우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면서 약 2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엔 행정안전부 예비비를 가져다 썼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순수 이사 비용 외에 이사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훨씬 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행안부, 경찰청 예산을 쓰거나 쓸 예정인 게 약 323억 원에 달합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요. 대통령실 청사 주변 환경 정리에 국방부 예산 29억 5천만 원, 대통령 경호부대와 교육장 이전비로 경찰청 예산 15억여 원이 책정됐습니다. 경찰에선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 경찰관의 급식비 예산을 전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여기에 청와대 상시 개방에 따른 관리와 편의시설 설치에 쓰기 위해 문화재청 예비비 96억 원도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쓰는 돈은 파악된 것만 1,168억 원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청와대 관련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과 문체부가 각각 217억 원과 152억 원을 쓰고 영빈관 설치를 위해 내년과 후년에 걸쳐 총 878억 원을 쓰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빈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가 집계해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기 1년 동안 한 달에 평균 3번가량 영빈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이 현재 약 3천억 원 선이 거론됩니다. 3천억 원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다 더하면 앞으로 더 써야 할 나라 돈은 약 4,250억 원인데요. 올해 쓰는 돈과 앞으로 쓸 돈을 모두 합치면 5,420억 원이 넘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이전 비용의 1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을 바꾸고 임시 개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집무실 이전 비용이든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든 모두 세금이고 집무실을 안 옮겼으면 안 써도 될 비용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고물가에 고금리,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대통령실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던 셈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상관없다. 그저 넉 달 동안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재판에서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넉 달 이후에도 주가 조작 일당의 컴퓨터에서 김 여사의 계좌 현황을 정리한 파일이 발견되는 등 주가 조작 세력들이 계속 김 여사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신재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검찰이 지난해 9월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나온 엑셀 파일을 언급합니다. 파일명은 김건희.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 내역과 잔고 등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는 이 파일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작성 경위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 이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주가 조작 2차 작전이 한창일 때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넉 달만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고 수익이 좋지 않아 이 직원과 절연한 뒤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명과 달리 2011년에도 주가 조작 일당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계좌를 관리한 건 주가 조작 의혹의 몸통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자기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고 항의하며 난리를 쳤는데 전화를 받은 주가 조작 선수가 권오수 회장이 시켜서 했는데 나한테 뭐라 하더라며 억울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초 해명과 달리 주가 조작 상당 기간 동안 김 여사 계좌를 주가 조작 일당이 관리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김 여사가 권 회장을 통해 15억 원을 투자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을 알면서도 10억 원대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9달 전 주가 조작 일당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의혹이 이렇게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태 드러난 것만 해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 충분하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을 지켜보자 지금 드릴 말씀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시기에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의 파일이 발견된 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술에 일일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남짓 수사가 진행됐지 않느냐,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지난 2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승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매매였다며 강력히 반발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이번 2차 작전 연루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명을 전달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총공세를 폈습니다. 김 여사를 지금 재판에 넘겨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2차 주가 조작의 사무실, 그 투자회사였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지금 당장 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3%, 약 63%가 특검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 해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만으론 의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민심이 특검의 추동력이 될 거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차원의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장소에 가기 전에 다른 역에서 자신을 직원으로 속여서 피해자의 근무 장소, 시간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취재진을 만나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손과 팔에 깁스를 한 남성이 반바지 차림으로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그제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모 씨입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를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갈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 씨는 끝나고 나온 뒤에야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취재팀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아오는 전 씨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혐의 전부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여성에 대해 2019년부터 만나달라 친구로 지내자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무려 35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합의해달라며 압박하는 문자를 20번 이상 보냈습니다. 범행당의 전 씨 행적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오후 2시 50분쯤 6호선 증산역에서 승차했다가 3시 15분쯤 구산역에 내렸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6시 10분쯤 구산역으로 돌아와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한 뒤 저녁 7시쯤 신당역으로 가는 열차에 탄 건데 경찰은 동선이 복잡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죄를 전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초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향후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선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잠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여성 영무원이 숨진 신당역에는 오늘 하루 종일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가해자에게 시달리면서도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 봐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 앞. 시민들이 가져온 흰 국화꽃이 수북이 쌓이고 벽에는 추모 글귀가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성별과 나이 구분 없이 현장에 온 시민들은 가해자는 물론 또다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사회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손녀딸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분이 이미 위협을 느꼈다는데 왜 못 지켜줬냐는 거. 숨진 영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는 시민도 만났습니다. 10,000원짜리를 지폐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어젯밤 늦게까지도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지켜보던 역사 보안관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스토킹 범죄가 이제는 좀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빈소 분위기는 온종일 침통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스토킹에 시달리면서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내색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될까 봐 전혀 내색을 않고 안 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눈치 못 채고. 특히 법원이 지난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해자가 구속이 안 됐었잖아요, 처음에. 그거는 뭐 말하고 말 것도 없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겠죠. 또 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피해자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가지고. 피해자에 대해선 부검과 입관식이 진행된 가운데 발인 등 향후 장례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범행을 제때 막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가해자가 더 끔찍한 범행을 일으키는 패턴이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앞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아예 신청도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이 논란을 빚은 사례는 고양시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10대 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40대 남성이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납치를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도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시 찾아가 본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는 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공포심에 살겠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풀어준다는 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당시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이고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까지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도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 딸 하나 파들 지금 엄마들 너무 불안해하죠. 흉기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과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을 견디다 못해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실책을 크게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범행의 방식이나 수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심각한 범죄임을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올해 초 피해자의 2차 고소 때는
아예 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뒤에는 피해자 신변 위험이 극도로 커진 상태였는데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9년 구형받은 피고인은 도망가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합의 종용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도 범행 이틀 전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정교한 구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사회팀 조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앞서 구속영장 기각 문제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이 스토킹 처벌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반의사 불벌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심각한 스토킹 범죄자라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 가해자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거나 협박까지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 요구나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앙심까지 품는데요. 결국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면 일단 그에 준해서 처벌을 받게 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법무부도 뒤늦게 방침을 내놨더라고요. 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 만들 때 사회적인 계기가 생기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손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처벌 강화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조치를 개선하는 걸 텐데 어떤 제안들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입을 모아서 지적을 하는 건요. 자꾸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 받을래, 뭐 보호 조치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가해자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기의 일상생활을 잃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의 물리적인 보호까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상황이 발생해도 스마트워치 누르고 신고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가해자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와 거리가 서로 가까워지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도 도입했는데 우리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범행도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막을 수 있는 대책 반드시 강구해야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토킹 같은 범죄 피해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 수장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건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당역 추모 공간을 찾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비통한 심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서는 이번 범죄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스토킹, 불법 촬영 피해자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누구보다 관련 문제를 깊게 고민해야 할 여가부 수장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0% 이상의 피해가 한쪽 성에 몰려 있다고 한다면 성별의 취약성이나 성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부분을 빼고서는 이 폭력을 해석할 수 있고 대책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에 대해서도 학생 안전 문제이지 여성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이를 정정한 바 있습니다. 한 시의원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겁니다.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경솔한 발언으로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이 의원을 즉각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작년, 재작년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는 대박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너도 나도 공모주 청약에 뛰어들었고 한 주라도 더 배정받으려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2배씩, 3배씩 주가가 뛰는 이른바 따상은 마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 주가는 어떨까요? 고점보다 70% 넘게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니 따상 신화는 옛말이 됐고 지금은 계획하던 상장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무려 64조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가는 6만 5천 원이었는데 계속 폭등해 5달 만에 3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공모가보다는 높지만 고점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70%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모두 작년에 대박을 친 공모주들. 하지만 역시 지금은 처참합니다. 두 종목 모두 공모가보다 30% 정도 떨어졌고 고점보다는 70%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난 돈이 풀린 작년과 재작년, 사람들은 제로금리를 틈타 너도 나도 빚을 내 공모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5만 원, 이거 이자가 한 푼도 없잖아요. 기업들은 이 열풍을 틈타 앞다퉈 상장했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기업은 89개. 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2인 60개는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금리가 뛰고 돈줄이 마르면서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이 기대되던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원스토어, 올리브영, 쓱닷컴이 줄줄이 상장을 미루거나 관망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받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런 식으로 IPO 시장이 계속해서 주춤하고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한 달 전 상장한 소카는 따상한커녕 주가가 계속 추락해 공모가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공모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모가를 정할 때 크래프톤은 월트 디즈니, 카카오페이는 페이팔을 비교 기업에 올렸다가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받고 공모가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공모주 열풍이 불었을 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주를 배정받은 회사 직원들입니다. 남들은 한 주 사기도 어려운 공모주를 몇억 원어치씩 살 수 있었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지금은 큰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이어서 임경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 전체 주식의 5분의 1을 직원들에게 우리 사주로 배정했습니다. 직원들은 빚을 내 우리 사주를 샀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2,500주, 4억 9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주가가 뛰면서 2주 만에 4억 9천만 원이 12억 원이 됐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7억 원의 대박이 난 겁니다. 우리 사주로 산 주식은 1년 동안 팔 수 없게 묶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 팔 수 있게 됐지만 그 사이 주가가 폭락해 평가액은 3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 사람당 1억 8천만 원씩 손실이 난 겁니다.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우리 사주 대출이랑 제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산 상황이거든요. 다들 막막하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카카오뱅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공모가의 반토막이 났고 롯데렌탈은 40%가 떨어졌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퇴사한 사람이 승자다, 분위기가 시궁창이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크래프톤은 대출받은 직원들이 주식을 강제 청산당하지 않도록 대주주가 200억 원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주는 이제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상장한 소카는 우리 사주의 20%를 배정했는데 7.9%만 청약됐습니다. 회사 사정에 비교적 밝은 직원들이
공모 가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로 읽힐 가능성이 높죠. 빚 내서 투자하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곳곳에서 거품이 걷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꼽히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양측이 협력을 확대하자고 약속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선 리잔수 위원장이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리잔수 상무위원장.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해인 만큼 둘 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0周年，30年来在两国领导人的共同努力下，我们两国关系呢是与时俱进，实现了全方位的发展。 두 나라 모두 정상들을 자국으로 초대했고 사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중 간의 걸림돌이 안 돼야 한다. 리 위원장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과 리 위원장 사이 비공개 회담에선 리 위원장이 중국 측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성주 사드 기지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수단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대해선 미국 독자주의라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세계 공급망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을 향해 중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낸 건데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합니다. 당초 일정보다 열흘 앞당긴 건데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자신을 제명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연속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에 이어 오늘은 우리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석 달 전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려다가 준비 부족으로 소상공인들 반발이 커지자 올 연말로 실시를 미뤄놨는데요. 목표했던 연내에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 내용도 당초 계획보다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려면 제도적 뒷받침, 즉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회용 컵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질 무렵 홍대 앞. 퇴근 후 일회용 컵 수거 활동에 나선 시민들 앞에 엄청난 수의 버려진 일회용 컵이 나타납니다. 맛이 담한 음료에 담배꽁초까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포장을 주로 하는 커피 전문점 근처입니다. 이게 홀 장사를 거의 안 하는 매장들인 거죠? 네네. 테이크아웃 전문. 테이크아웃 전문이고 엄청 크고. 일회용 컵에 점령당한 거리. 단 1시간 만에 홍대 거리에서 757개를 주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30억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12월로 실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현장에서 일회용 컵을 수거하는 역할을 떠맡은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보증금제 시행 일자가 늦어지는 것에 더해 시행 범위도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내 전국 실시가 아니라 일부 지역 실시. 프랜차이즈 간 컵 교차 반환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정부에서 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잘 시행해서 재활용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 연내 50개 설치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음 주쯤 발표하겠다며 제도를 축소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2월 유엔 환경총회는 오는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선도해 나가는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못해 따라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조 방식과 감축, 재활용을 규제하는 이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의 플라스틱 버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88kg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둘러 감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플라스틱 줄이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로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첫 단계는 일단 사용을 줄이는 거겠죠. 플라스틱 대신 종이를 쓰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고 쓰더라도 최대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파리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커피 2잔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아이스 커피가 종이컵에 담겨서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차가운 음료는 플라스틱 컵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얼음이 든 차가운 음료도 종이컵에 줍니다. 뚜껑도 종이입니다. 청량감이 덜 느껴지고 종이컵이 금방 눅눅해지기도 하지만 프랑스 카페에서는 적응해야 할 일입니다. Il le fallait quand même parce que c'est meilleur pour la planète. C'est une habitude à prendre. C'est différent, mais moi je pense que c'est une habitude à prendre. 지난해부터 일회용 컵과 접시, 빨대와 뚜껑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원은 종이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Il y a plus d'emballage carton que les plastiques. Non, c'est les cartons qui sont nombreux. Tel que ça, là on le prend la plupart dans ça, pas les plastiques. 종이 쇼핑백을 열고 음식을 꺼내는데 종이 박스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국물이 있는 찌개와 무게가 좀 나가는 비빔밥 뚜껑만 종이가 아닙니다. 배달업체는 내년 1월까지 플라스틱 배달용품을 70%까지 줄이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종이 포장이 대세입니다. 마트 채소와 과일 코너입니다. 이렇게 토마토는 종이 상자에 담겨 있고요. 상추를 사기 위해서는 비닐봉지가 아닌 이렇게 생긴 종이봉지에 담아가야 합니다. 사과도, 키위도, 아보카도도, 오렌지도 종이 상자에 포장돼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1.5kg 이하 과일이나 채소는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Non, c'est pratique et ça glisse pas, on l'a bien dans les mains. On a bien le paquet dans les mains et c'est mieux pour la planète. Moins de plastique. This is where you recycle cans and bottles. 기계에 페트병을 넣자 15센트, 하나 더 넣자 40센트가 환급됩니다. 페트병이나 캔에 담긴 음료에는 8에서 25센트, 우리 돈 100원에서 350원 정도의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데 재활용 기계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용된 플라스틱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인데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독일은 OECD 국가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비껴가는 태풍이기는 하지만 제주도 또 경상도 지역은 태풍의 진로에 가까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14번째 태풍 남마돌의 모습입니다. 태풍의 눈 주위에선 초속 43m, 시속 155k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밤새 위력이 더 강해져 내일은 매우 강한 등급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네, 태풍은 지금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쯤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붉은색이 예년보다 수온이 2도가량 높은 곳인데 이곳을 지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 힘이 강해집니다.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무렵에 일본 규슈에 상륙을 하거나 규슈를 스쳐 지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태풍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비바람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에는 비바람이 강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시속으로는 10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120mm가 넘는 비가 올 걸로 예측되는데 강우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태풍의 위력을 가늠해보는 잣대 중 하나가 비슷한 강도와 경로로 북상한 태풍을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것은 지난 2005년 9월에 규슈에 상륙한 태풍 나비의 북상 경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2006년 9월에 규슈에 상륙했던 태풍 산산의 경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태풍 나비가 왔을 때 촬영한 영상인데요. 울산과 포항 시내가 물에 잠겼습니다. 울산에서는 하루 327mm, 포항에서는 하루 265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바람과 풍랑도 강했습니다. 반면에 산산이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태풍이 나비보다는 산산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포장김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에는 아예 김치가 품절이 돼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김치 가격이 뛰는 건 배추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고랭지 배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배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김치 코너. 비비고 포기김치 3.5kg짜리가 32,000원에서 3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총각김치 1.5kg은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초에도 5% 정도 올랐는데 또 11% 오른 겁니다. 선뜻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다 비싸서. 업계 1위인 종갓집도 값이 오릅니다. 올해 초 7% 올렸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또 10%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아예 김치가 동이나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포장김치 값이 뛰는 건 배추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최근 계속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추석에 대비해 미리 수확하는 바람에 연휴가 끝나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배추 한 포기에 6,000원대였는데 지금은 10,000원이 넘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배추 집었다 열무 집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부는 준 고랭지 배추 수확이 시작되는 이달 말이 돼야 배추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유도 곧 값이 오를 예정입니다. 사료값 같은 우유 생산비가 최근 2년 사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1리터에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값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국립공원 유명 계곡에 있는 상가들인데요. 환경부가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서 이 상가들을 이주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보상비와 분양권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 매점들이 생겨나면서 국립공원이 투기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상가 이주 사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 계곡입니다. 계곡을 따라 상가 50여 곳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중 한 매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점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가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점포 안에 과자와 라면, 휴지 대여섯 개가 전시하듯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측은 이 간이 매점의 영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지난 2017년 이 매점의 거래 가격은 1,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무려 20배가 뛰어 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가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다 모여놨잖아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게 원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국립공원 측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또 다른 매점에 가봤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영업점의 2층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어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바지며 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매점으로 인정되면서 별도의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유령 매점으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간이 매점 형태인데 2016년 16곳에 불과했던 사업자 등록 건수가 1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무등산 이주한다니까 그때부터 서둘러갖고 그거 내가지고 영업보상 받아본 것 같아요. 빈 가게에서. 점검도 엉터리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국공직원한테 말해서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위에다 그냥 테이블 놔두고 사진만 몇 장 찍었어요. 무등산 국립공원 측은 성수기에만 장사를 하는 특성상 영업 확인이 어려워 서류 위주로 보상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무등산 계곡 이주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은 전 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 측이 경찰에 접근해 수사 기밀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예. 대장님 들어오시고 주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 봐.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감회할까 해서.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은 실제로 경찰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은 시장 쪽에 전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관은 4천억대 지역개발 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해달라, 자신의 지인을 승진시켜달라고 은 시장 측에 요구했고 이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불과 3일 만인데 이 대표의 최측근의 집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본사.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파란 상자를 차에 옮겨 싣습니다. 자료 좀 확보하셨어요? 의미 있는 자료? 성남시 체육진흥과 등 일부 사무실, 성남FC에 50억여 원을 후원했던 두산건설 등 모두 20곳도 동시에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넘긴 지 사흘 만에 대대적인 추가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 성남FC 예산으로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이 지난 2015년에서 2018년에 걸쳐 자신들이 성남에 갖고 있는 병원 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5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하게 청탁하지 않았다 해도 서로 사정을 알고 대가성 후원을 했다는 건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묵시적 청탁에 추가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와 각종 현안이 있으면서 역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던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야당 대표를 겨누고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날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오늘 오후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40층짜리 218m의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치 폭발물이 터진 것처럼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는데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를 했는데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빨간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마치 빌딩 위 아래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발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 폭발음과 함께 불에 탄 건물 자재들이 아래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불이 난 곳은 중국 내륙 한복판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42층짜리 높이 218m의 차이나텔레콤 건물입니다. 순식간에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봐서 인화성 물질이 함께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후 4시쯤 화재가 발생했는데 평일 퇴근 시간 전이라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중국 SNS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계단을 타고 대피하는 모습,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는 상황들이 공유되면서 인명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긴급 출동했는데 큰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2000년에 완공됐으며 창사에서 처음으로 200m를 넘은 고층 빌딩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걷어들여서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영빈관 건립에 879억 원의 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18세 이하 야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제 LG의 지명을 받은 김범석의 타점을 시작으로 1회에만 넉 점, 6회에는 롯데행이 결정된 김민석이 쐐기 적시타로 점수차를 8대 0까지 벌렸습니다. 마운드도 완벽했습니다. 기아 입단 예정인 윤영철이 3이닝 무실점 호투로 1번 타선을 틀어막았고 전체 1순위로 하나 유니폼을 입게 된 김서현이 그 뒤를 이어 엄청난 강속구를 뿌려댔습니다. 최고 시속 162km, 상대는 방망이도 내보지 못하고 물러섰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김서현은 연이어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습니다.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이 극찬을 쏟아낸 건 물론 일본 언론까지 주목할 만큼 위력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8대 0 완승. 대표팀은 예선 성적 포함 2승 1패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한 6팀 중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매일 게임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근데 우리 선수들은 정신력으로 좀 버텨주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다음 경기는 내일, 상대는 대만입니다. 대만이 우승 후보 미국을 꺾고 1위에 나서면서 우리가 결승 진출 희망을 이어가려면 내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예선에서 몽골을 꺾고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2경기에서만 무려 13골을 몰아쳤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 아시안컵 예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홈팀 몽골을 상대로 골잔치를 펼쳤습니다. 전반 10분 김희생 선수가 시원한 대포월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고요. 5분 뒤엔 배준호 선수가 환상적인 가마차기 프리킥을 선보이면서 이른 추가골로 승기를 붙였습니다. 후반엔 감각적인 터닝슛을 포함해 무려 5골을 더 몰아친 대표팀은 몽골을 7대 0으로 대파하면서 예선전 2연승으로 조선두를 지켰습니다. 하루 쉬고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또 이 어린 선수들이 회복을 하는 게 관건이고 마지막 경기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스리랑카전 6대 0 대승을 포함해 2경기에서 13골을 터뜨린 대표팀은 모레 말레이시아와 마지막 경기를 갖는데요. 조 1위를 기록하거나 10개 조 2위 팀 가운데 상위 5팀 안에 들면 내년 3월 우즈벡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20년 넘게 세계 정상을 지키며 숱한 대기록을 남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세월의 무게 앞에선 테니스 황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반복된 부상과 재활로 1년 넘게 코트에 서지 못한 41살의 페더러. 결국 다음 주 영국에서 열리는 레이버컵이 자신의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며 SNS를 통해 작별을 고했습니다. But I also know my body's capacities and limits. Tennis has treated me more generously than I ever would have dreamt, and now I must recognize when it is time to end my competitive career. 20살이던 2001년 첫 투어 우승을 시작으로 통산 1251승을 거둔 살아있는 전설. 2003년 윈블던을 시작으로 4강에서 정현을 꺾은 뒤 정상까지 올랐던 2018년 호주 오픈까지 역대 최초 메이저 20승고지에 올랐던 페더러는 최장기간 연속 세계 1위, 최고령 세계 1위 등 숱한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신체 조건이 월등하거나 강력한 힘을 앞세우진 않았지만 교과서적이면서도 우아한 플레이와 절제된 언행으로 팬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챔피언들의 챔피언. 함께 남자 테니스를 평정해온 경쟁자이자 친구 나달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영광이자 특권이었다는 글을 남겼고 최근 19살 최연소 세계 1위에 등극한 알카라스도 어릴 적 우상이었던 페더러와 여전히 함께 뛰고 싶다며 존경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It's a tough loss for tennis. It's still tennis, but I think it won't be the same without Federer. 여자 테니스 세리나 윌리엄스에 이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들이 하나둘 코트 뒤로 퇴장하면서 세계 테니스는 세대 교체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So I want to thank you al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who has helped make the dreams of a young Swiss ball kid come true. Finally, to the game of tennis, I love you and will never leave you.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WNBA에서 뛰고 있는 한국계 선수 키아나 스미스가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이라기에는 다소 무덥습니다. 12호 태풍이 남기고 간 무더운 공기가 모여들면서 퇴근길 무렵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도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내륙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북쪽에 찬 공기가 대기 중이라 다음 주에는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14호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에 규슈 북쪽까지 다가설 전망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제주와 경상도 해안가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점은 태풍이 가까워지는 일요일 밤과 월요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내내 흐리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저녁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도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